영자씨, 우리 못 갔으니까 회비 돌려줘요. 총무님이 회비를 좀 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의심받은 적이 없었는데 퇴직 후에 겪은 이런 모함이 제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노후인생TV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과 그것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노후지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퇴직 후에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세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동안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알람 시계와 이별하고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복지관 프로그램이었어요. 태블릿 교실, 수채화 교실도 다니고 아파트 시니어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죠. 노인정에도 가끔 들러 탁구도 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니 매일이 새로웠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순희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순희 씨는 제가 노인정에서 처음 사귄 친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탁구도 치고 때로는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랬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영자야, 너는 퇴직금도 받았으니 좀 여유롭지? 나는 이번 달 손주 학원비 때문에 너무 빠듯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어요. 요즘 손주 키우느라 힘들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라는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 우연히 순희 씨를 마주쳤는데 손에는 5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세트가 들려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빌려간 10만 원은 아직도 안 갚은 상태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순희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순희 씨와의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요. 아니, 지내서는 안 된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 노인정에서 순희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예상대로 또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영자야, 이번엔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순희 씨, 미안한데 나도 요즘 좀 빠듯해요. 퇴직금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아프거나 할 때 쓸 돈이라. 자꾸 돈 얘기 나오니까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 같네요. 순희 씨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 뒤로 순희 씨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는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미숙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숙 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선생님 퇴직하시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니까 좋으시죠? 저는 선생님처럼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늘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나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몇 번 함께 가게 됐죠. 카페에서 미숙 씨는 늘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투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에요. 진짜 돈 되는 투자처가 따로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숙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저 친근감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투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절대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요. 다음 주까지만 투자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매달 100만 원씩 확실하게 들어와요. 저도 벌써 1년째 받고 있어요. 원금은 2년 후에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 퇴직금의 반만 투자하셔도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TV에서 본 투자 사기 수법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퇴직금을 노리는 투자 사기. 미숙 씨, 죄송한데 저는 투자는 잘 몰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심은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수채화 교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투자를 거절한 다음 주였죠. 미숙 씨가 우리 수채화 반 다른 수강생 3분에게서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한 분은 무려 5천만 원을, 퇴직금의 대부분을 투자하셨다고 해요.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퇴직금을 다. 김명자 씨는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더 놀라운 건 미숙 씨가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모두 불통. 문자도 답이 없고. 그러다 한 주가 지났을까요? 이웃 복지관에 다니시는 이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혹시 미숙이라고 아세요? 알고 보니 미숙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우리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수법은 늘 비슷했대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커피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면서 그러다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 제가 보증하는 거예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돼요. 이런 달콤한 말로 속이고 한 번 투자한 분들한테는 한두 달은 정말 수익금을 주더래요. 그러면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 넣었다가 2달 동안 매달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신신했죠. 퇴직금을 다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이미 늦었대요. 미숙 씨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뒤였고 피해자들은 1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때 생각났어요. TV에서 본 기사들. 보이스피싱 피해자 90%가 60대 이상, 노인 투자 사기 피해 급증.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까요? 첫째는 돈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나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특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셋째는 고령화 시대의 현실이에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확실하다, 보장된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의심해야 할 때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잖아요. 주체와 교실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미숙 씨의 제안을 거절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려요. 투자는 은행에서만 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건 무조건 거절하세요. 자녀들과 꼭 상담하세요. 우리의 노후 자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정숙 씨 이야기예요. 정숙 씨와는 20살 때 같은 학교 교사로 처음 만났어요. 첫 발령지가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죠.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도 해주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가고 한 집안 식구처럼 지냈어요. 서로 집 열쇠도 맡길 정도로 가까웠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꼭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 약속만큼은 꼭 지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정숙 씨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늦게 와요. 아이고, 미안해. 손주 봐주느라 늦었어. 매번 같은 핑계를 대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더라. 그러다가 꼭 이런 말을 덧붙이죠. 영자야, 너네 아들은 아직도 그 회사야?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대리라고? 퇴사하고 창업한다고. 요즘 같은 때에?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40년 지기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매번 그런 말을 들으니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정숙 씨의 반응이 너무 서운했어요. 아이고, 영자야. 그러다 돈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젊은 애가 철이 없네. 너네 퇴직금 다 써버리면 어떡하려고. 남의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정숙 씨가 실수로 저에게 카톡을 잘못 보냈더라고요. 다른 친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였나 봐요. 영자네 아들 말이야. 철도 없이 부모 퇴직금 다 써가면서 창업한다잖아.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야. 영자는 늘 그렇게 우유부단하더라.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아들이 IT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작은 회사를 차린 게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가 이렇게 뒤에서 흉을 보고 있었다니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속상했던 건 제가 정숙 씨한테 개인적으로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이대로 정숙 씨와의 관계를 끝내야 하나? 40년 우정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 이 고민은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한 강의를 들었어요. 노년의 인간관계라는 주제였는데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가 더욱 중요해지죠. 오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 들수록 더 크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한 거죠.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처음으로 정숙 씨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미안해. 나 좀 몸이 안 좋아서. 문자 메시지로 짧게 보냈죠. 그랬더니 정숙 씨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40년 만에 처음이잖아. 내가 가서 간호해 줄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약속인데. 하지만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다음에 보자. 그 뒤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아들 얘기로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정숙 씨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널 많이 서운하게 했지? 사실 난 내가 부러웠어. 너는 늘 너의 선택을 믿고 살았잖아. 아들도 믿고, 난 늘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미안해. 읽고 또 읽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정숙 씨의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답장했어요. 정숙아, 고마워. 하지만 우리 이대로 잠시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40년 우정을 잠시 접어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정숙 씨 생각이 나요. 토요일 아침이면 더 그렇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이 관계를 영원히 망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라서, 오랜 이웃이라서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 시간을 진정한 나의 편과 함께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다 보니 퇴직하고도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복지관 시니어 태블릿 교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저 같은 어르신들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던 분들이 태블릿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미국 간 손주랑 영상통화했어요. 이제 배달의 민족도 주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러다 혜숙 씨를 만났어요. 혜숙 씨는 저보다 10년쯤 후배 강사였는데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선생님은 퇴직하셔서 편하시죠? 저는 생활이 빠듯해서 이것저것 다 해야 해요.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자주 지각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제 수업 좀 대신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타를 섰죠. 수강생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수업을 그냥 취소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대신 수업을 부탁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도 급한 일이 생겼는데 죄송한데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다음엔 꼭 제가 보답할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대신 한 수업의 강사료를 혜숙 씨가 그대로 받아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나중에 밥 한 끼 살게요. 그 말뿐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된 밥 한 끼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셈 치자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혜숙 씨가 수업이 있는 날에도 다른 곳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혜숙 씨가 다른 복지관 세 군데서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숙 씨가 또 수업 빠졌어요? 이번에도 대타 구하더라고요. 강사료는 혜숙 씨가 다 가져가고, 알고 보니 혜숙 씨는 이걸 일종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여러 복지관에서 강의를 맡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미루면서 강사료는 본인이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배웠어요. 봉사와 착취는 정말 다르다는 걸. 서로 돕고 사는 건 좋지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혜숙 씨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복지관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내가 빠져야 할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반드시 정직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죠. 고민 끝에 복지관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어요. 혹시 내가 괜한 일에 끼어드는 걸까? 다른 사람의 밥줄을 끊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혜숙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문제였고, 다른 복지관에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문제였어요. 다행히 담당자분이 잘 들어주셨어요. 알고 보니 혜숙 씨의 이런 행동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했거든요. 결국 혜숙 씨는 복지관 강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다른 복지관에도 이 사실이 공유됐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혜숙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눈물을 보이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너무 몰인정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숙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뒤로 혜숙 씨는 다시 못 봤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문제는 반드시 정직하게 해결해야 해요. 눈 감아 주는 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셋째,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해요. 강요된 봉사, 이용당하는 봉사는 결국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봉사하는 마음을 이용당한 적은 없으신지.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분명해야 해요. 도와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함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시니어 등산 모임 이야기예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도 챙길 겸 시작한 일이었죠. 우리 아파트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등산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2번 가까운 산을 다녀오는 소소한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어느새 총무를 맡게 됐어요. 영자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교에 계셨으니까 회계 처리도 잘하시고 꼼꼼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총무 일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참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네요. 첫 번째 산행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단체 버스를 예약하고 식당도 미리 예약해놨는데 당일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회비는 이미 다 걷어놓은 상태였죠. 감기가 걸려서,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허리가 아파서, 다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영자 씨, 우리 못 갔으니까 회비 돌려줘요. 예약금 다 냈다고요? 그래도 우리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건데. 버스비랑 식당 예약금이 아깝네. 한두 분도 아니고 10명 중에 4명이나 이런 식이었어요. 이미 예약금은 다 지불한 상태라 환불도 어려웠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단톡방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등산 모임은 이것보다 더 싼데 총무님이 회비를 좀 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오해는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영수증을 단톡방에 올리고 회비 사용 내역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있나 봐. 너무 방어적인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도 돈 얘기를 많이 하시더니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의심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등산 모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족한 회비는 제가 보태기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험담이 심해졌어요. 모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느꼈죠. 저를 피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만둬.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이런 오해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 있나?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만두면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한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등산 모임 이야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결국 저는 모든 증거를 내밀기로 했어요. 먼저 모든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했어요. 버스 예약금 영수증, 식당 예약금 영수증, 심지어 제가 보탠 금액까지도요. 그리고 모임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제가 이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영자 씨가 이렇게 자비로 보태기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했네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모임에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셨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말았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 증명할 건 다 증명했잖아. 이제는 우리 둘이 다니자. 시간도 마음도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모임의 즐거움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나. 다음 날 총무직을 사퇴했어요. 모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됐고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신 남편과 둘이서 가까운 산책로를 다니기 시작했죠. 요즘은 그게 더 행복해요. 모임에서 받던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 편하게 산책도 하고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둘째,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보다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셋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힘들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결국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그때 용기 내어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순희 씨와 미숙 씨를 통해 배웠죠. 평생 모아온 돈,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때론 가면일 수 있다는 걸.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에요. 이런 달콤한 말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오랜 관계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정숙 씨와의 40년 우정을 통해 배웠죠. 때로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시간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필요는 없어요. 셋째, 봉사와 착취는 분명히 달라요. 계숙 씨를 통해 깨달았죠. 돕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도 소중한 겁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넷째, 때로는 모임이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등산 모임을 통해 배웠죠.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나의 편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불편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모임이 불편하면 과감히 나오세요. 대신 이런 것들에 더 시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과의 만남, 나의 건강과 취미 생활,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의 인생 이제 절반 이상 지났잖아요. 남은 시간 더 현명하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배워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나의 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노후인생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